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선명하게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 쪽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저께 오늘 1박 2일에 걸쳐서 빡센 연수를 마치고 저희에게 이 방사능 관련해서 아주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을 빡세게 다 알려주실 건데요. 잘 들으시고요. 이따가 이후에 질문을 통해서 또 더 학습해가는 그런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방사능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정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빈자리들이 있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고요. 자리가 참 굉장히 넓게 했어요. 넓게 했는데 조금 지금 미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목까지 다 잘 이렇게 담아갖고 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뭐 긴장도 되고 떨리고 하는데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 5월 달에 이 문제가 일본에서 이 문제 탄신이 좀 중요하고 탄살임으로서도 이제 긴박한 상황이어서 그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PDF로 자료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별로 이어가고 학습이나 토론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김정희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이사회 때 어쨌든 이 문제 관련해서 찬성 입장도 분명히 있었고 반대 입장도 있었는데 양쪽의 입장을 좀 균형 있게 우리 듣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때 정리할 때 마침 그 자료의 제일 뒤쪽에 찬성 반대 입장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모아서 표로 하나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믿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냥 조금 길지만 또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메모하고 그리고 연수 갔다가 와서 마침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좀 이 자료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시각적으로 이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까 해서 사진 자료들 중심으로 좀 모은 것이 있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 쪽에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 방사능 특히 뭐 핵발전소라든지 위험성이랄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핵발전소가 위험하니까 그러면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를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을 충당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방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참 이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안고 가야 되나 운명처럼 이런 고민들을 사실을 했었고 많은 이제 그 환경단체에 이 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지난 3월 11일 날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되면서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한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가 위험하니까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돼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핵발전소 위험하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정도 각오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이제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준 그 충격 때문에 부담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그 자료집의 제일 뒷부분에
찬성 반대 입장들이 있는데 굉장히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그걸 제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또 기술 사회적 측면으로 이렇게 좀 이 주장들을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해놨는데 일단 제가 이 찬성 반대 입장을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앞부분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찬성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 말고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구조, 생산과 소비 구조, 그 다음에 생활의 수준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핵발전소의 이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핵발전소에 의한 전기가 아닌 촛불로 갈 거냐? 심지어 극단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구조, 규모, 생산과 소비의 이 방식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핵에너지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이 원전 수출 수주 계약을 맺고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계획이 방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핵발전소 기술 가지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딱 가진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의 물거품처럼 되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익 창출에 기여한다. 또 하나의 주장은 바로 이제 우리 환경 쪽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석유 에너지가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생산, 이 소비 규모로 가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석유 에너지의 매장량이 길게 보면은 40년까지 가는데 대부분 한 25년 정도 앞으로 짧게는 10년 내에 그 피크 오일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석유를 바닥으로 싹싹 긁어내고 나서 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 규모를 석유의 생산량이 충족을 못 시키는 불균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가가 폭등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실제로 뭐 몇 년 전에 막 유가가 100달러가 막 넘어가고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가 이게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이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조금 주춤한 상태여서 이 유가 폭등이라든지 이 에너지 위기가 잠깐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 석유를 대체를 뭐로 할 거냐 라고 할 때 핵발전소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건 나름의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다 국익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겠고 뭐 위험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합의점을 얻어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한 경제적 입장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핵발전소를 하나 만들면 100년, 1000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발전소 수명이 있다. 한 30년 정도가 보통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핵발전소 수명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핵폐기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뭐냐면은 값싼 에너지, 값이 싸다. 석유나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또는 태양열 에너지 값이 싸다 문제를 그러는데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핵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어서 운영하는 데 따른 투입되는 비용하고 뽑아낸 에너지 보면 값이 싸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신 이거 수명이 한계가 있고 이것이 엄청나게 고위험의 핵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안전하게 이 핵발전소를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장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이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다 돈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절대 값이 싸지 않다는 주장.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핵발전소에서 계속 지금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특히 이번에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만큼 관리와 유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값이 싸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값이 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 자연 그 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전부 기술 투자를 안 한 거다.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하면 값은 훨씬 싸진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고 기술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핵발전소를 하나의 수출 품목으로 삼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 정도의 자본과 기술력이 축적된 나라면 제대로 투자해서 그런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면 이것 가지고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쪽이 또 하나의 주장이고 반대하는 주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화석 에너지, 특히 석유가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 수명이 앞으로 한 25년, 짧게는 10년. 근데 우라늄은 그러면 핵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은 무궁무진하냐? 그건 아니다. 이제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라늄의 지금 매장량이 길게 잡으면 한 75년. 그래서 우라늄도 그러니까 피크 오일이듯이 피크 우라늄이 있다는 거죠. 이게 1000년 정도 이렇게 100년, 1000년 쓸 정도로 우라늄이 풍부하다면 또 다른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떡할 거냐? 라는 이제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로 핵무기, 군사무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감시망이 계속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핵발전소가 굉장히 값이 싸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핵발전 결코 값이 싸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 바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다, 값이 싸다 외에 또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의 그 주범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가 바로 이 화석연료 소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축산을 통한 메탄가스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이다, 핵발전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이런 에너지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 바로 온실가스가 나오고 수력발전을 지으려면 산을 깎고 그 다음에 엄청난 지역이 이제 수몰이 되고 이게 생태계 파괴 아니냐. 그래서 원자력은 친환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 다 이 근거가 있는 거죠. 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핵발전소에서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은 온실가스가 안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라늄을 채취하고 수송하고 발전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그 속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이번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태처럼 만에 하나 핵발전소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분출되면 이건 생태적으로 재앙이다. 어떻게 그거를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 기후 변화 시대에 에너지 소비도 전략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이제 그다음에 저기 저 친환경 그 재생 에너지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핵발전소 찬성 반대를 떠나서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그 저기 저 소비 규모를 줄이고 효율화시키고 하는 노력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핵발전소다. 이렇게 핵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그 생산과 소비 경제 구조를 움직이니까 다른 데 대해서 투자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시대에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소비 전략 캠페인을 아무리 하더라도 핵발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언제든지 전기가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노력 자체 동기가 안 생긴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화시키는 노력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및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전력 에너지의 30% 이상을 원자력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핵발전소 에너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생활 소비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 있어서 그거를 핵발전소 말고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최고의 과학기술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만큼 고도의 에너지가 그 기술력이 투입돼서 핵발전소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대한 발전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에너지 빈국인데 핵발전소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에너지 수출국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찬성이긴 한데 약간 주장의 측정이 다른 건데 좋다. 핵발전소가 문제가 있고 뭐 위험하다. 근데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소비 수준의 한 10% 정도 충당한다면 앞으로 뭐 절반 이상 충당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결국에는 벌어줄 수 있는 거 과도기 상황에서 집행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핵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권 안보 문제다. 핵발전 기술을 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핵 에너지가 핵 무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또 이제 한쪽 그룹에서는 우리나라도 핵 연료 재처리 기술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계속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핵무기도 가짜 뭐 이런 주장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다 이렇게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 이제 핵발전소 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제 반대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역시나 이제 그거죠. 만에 하나 이 사고가 났을 때 준 사회 경제적 심리적 충격.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듯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 거의 그 패닉 상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정부가 이제 처음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데 따른 그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안 믿어버려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령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미 방사능이 노출된 이후에 조치 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불신이 충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그다음에 역시 이제 그 이쪽에 그 기술, 그러니까 그 핵발전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핵 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는 깨끗하고 값이 싸고 안전하다는 거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3월 11일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 먹혔죠. 라고 다 이제 믿고 거기에 뭐 최고의 과학기술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우리가 인류가 축적해 있는 과학기술 가지고 핵에너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의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안정성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그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주장은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본의 핵발전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 아무리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짓는 땅, 그 부지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핵발전소는 아닙니다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들을 짓는 일련의 경주 같은 데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지질 조사를 해서 가장 안전한 데다 지은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해가지고 찬성률 제일 높은 데다 지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2천억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미끼로 해서 주민투표. 그러니까 과학하고는 다른 정치 논리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질학적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다른 에너지하고 좀 다르게 핵발전소는 한 곳에 에너지 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고출력 에너지를 아주 먼 거리로 이제 보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앙 집중식 이런 방식이고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주의, 관료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그것에 대비되는 게 이제 핵발전 에너지다. 대신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다 가능하니까 지역 자립에 기반한 에너지 이러니까 이제 민주적으로 에너지 민주화에 실행 가능한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뭐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핵발전과 관련돼서 그걸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쪽 영역에서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전문가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성벽 같은 것이 무너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트위터라든지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나면서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찬성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는데 문제는 3월 11일 일본의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약 한 70대 30 내지는 60대 40 정도로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위험하지만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라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 경제적 보상, 인센티브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찬성률이 더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11일 전과 후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론조사하고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대해서 14페이지고요. 죄송합니다. 14페이지 같은
가지고 계신 자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핵 에너지 의존형 사회의 실태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성 반대 이런 입장을 얻고 그런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좀 살펴보고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규모로는 세계 25위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 그 다음에 무역은 세계 9위 그 다음에 세계 7대 수출국 그런데 에너지 자립 기반은 너무너무나 취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석유의 수입 규모가 EU까지 포함하면 세계 5위 천연가스가 이제 세계 9위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한 그 규모의 약 28% 정도를 에너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 반도체 열심히 수출하고 에너지 수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보면 에너지 소비 규모가 세계 9위, 그 다음에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는 1위가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그거 아니야 탈핵 이야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핵발전 설비 용량이 세계 6위, 전력 생산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4위,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설비 용량이 세계 1위. 그러니까 좁은 국토에 핵발전소가 차지한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만 보면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립 기반 너무너무 취약하고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핵발전소하고 대안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듯이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값이 싸고 깨끗하고는 그 다음 안전한가 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3월 11일 이후로 사람들이 충격 속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좀 드는 거고 뭐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저기 제3세계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적을 거예요. 그 위험한 걸 제대로 관리 좀 하지 기술력도 부족하고 하면서 대책 없이 그런 거 지어놓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그 나라 자체가 이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재난 안전 국가예요. 그만큼 국민 훈련도 많이 돼 있고 정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재난에 대해서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이 그 기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핵발전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거든요. 물론 1차적인 요인은 자연재해에서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미 그 이번에 사고가 난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지역이 원래 쓰나미가 과거에도 기록상 있었던 지역. 그래서 핵발전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방파제를 10m로 세계 어떤 나라에 방파제를 10m로 콩쿠르를 쌌어요. 이미 그런 쓰나미 경험을 겪으면서 나름의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쌓았는데 그걸 넘어선 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만한 그 위험한 것들을 운영을 하는 만큼 그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수습 대책 같은 게
받쳐진 걸로 알았는데 우왕좌왕 지금까지도 수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이게 일본 사람들 또는 뭐 국가가 무능력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가장 충격받은 지역은 바로 핵발전소를 인근에 둔 지역 중입니다. 단순히 동해하고 일본하고 거리가 가까운 이걸 넘어서서 안전한 줄 알고 그 근처에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이게 불안한 일이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이제 던져진 숙제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이렇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이 먹을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가 먹을거리 문제하고 연결된 것은 그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했습니다. 근데 방사능이 노출돼서 사람들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단순히 그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나서 직접 방사능에 노출된 경우보다가 더 많이 방사능에 피폭돼서 건강에 위해를 받은 방식이 뭐냐면 먹는 것, 먹을거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뭐냐면은 방사능 오염 물질이 먹을거리에 묻어 있는 것을 섭취해가지고 이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몸에 이제 신체 기관에 붙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출이 안 돼요.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이 소위 말하는 반감기라고 하는 수명이 엄청나게 긴 거죠. 반감기 30년에서 100년 이렇게 가는 건데 몸 안에서 계속 방사능이 신체의 기관에 붙어서 방사능을 계속 배출하면서 그게 소위 말하는 체내에서 피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와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 무지액이든 바이러스든 이러면 그를 세균을 죽이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방사능은 이거를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사능 오염과 먹을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입니다. 특히 이게 좀 오묘하다라나 그런 것이 이 생명에 작용하고에 더 밀접한 영향을 체내에 피폭이 되었을 때 특히 어디로 방사능 물질이 축적이 되냐면은 모유, 또 동물로 치면은 알, 곡식으로 치면 씨앗 그쪽에 집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처럼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든 바다로든 이렇게 이제 유출이 되면 이게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비라든지 뭘 통해서 땅에 내리면 땅 속에 이제 내려앉은 것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풀이다. 그냥 풀 속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이 되면 이제 소가 가서 뜯어먹고 그러면서 소 몸속에 방사능 물질이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방사능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유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이미 하늘로 떨어진 방사능 물질이 땅으로 떨어진 물질이 물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풀, 사료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가 이제 먹으면서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계속 농축되면서 이 방사능 오염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살림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백혈할 수가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반경 30km, 60km 내에 사람들도 다 대피시키고 농사를 못 짓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 물질의 반감기가 우리 세대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흙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폐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막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풀도 다 자라고 나무도 다 자랍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 카메라 기자가 이제 가서 찍으면 숲도 우거지고 막 울창합니다. 막 사슴도 뛰어다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오염되느냐라고 하는데 방사능 물질이 생체 조직에 들어와서 그 속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 자체가 몸에 나무로 치면 나무의 세포의 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푸른 숲에 물도 흐르고 고기도 다니고 그런 건데 먹을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 EU,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낚시 금지, 사냥 금지, 목축 금지 지역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나면 식량 자급,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한 살림에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노력해왔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그냥 무엇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이제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이번에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생협들의 역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6월 초에나요 생활클럽 회장님 모시고 가살린 이 주제와 관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나미 그다음에 폭발적 사고가 나고 나서 일본 사회에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홀로 개인으로 살아가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 이웃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결혼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기에는 그것이 일본의 핵발전 사고가 좀 충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클럽 생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그 사고가 났고 후시마 지역에서도 그때 그 회장님도 지도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중요한 생산지가 몇십 년 동안 이 동농 직구를 통해서 소중하게 갖고 왔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오염의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그 유기농 해왔던 농부가 자살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일본 생활클럽 생협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나 변화 노력들을 통해 좀 저희들이 참고가 되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6년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의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방사능 생활클럽 생협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방사능 오염의 기준치를 정부보다도 10배 더 강화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기준치를 완화시키고 있어요. 정부 기준치를 같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생활클럽 생협에서는 이게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일본 현지에서 일어났고 생산지가 지금 그런 이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정부 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소비자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안전한 먹을거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그 관계를 맺어왔던
생산자와의 우리 협력 관계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부의 논쟁 동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부 기준으로 같이 완화시키니까 그 생산자 흔드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을 세우면서 이 그 방사능 오염 사고와 그 쓰나미로 인한 이 재난 상황을 생산자 소비자가 생활협동의 힘으로 같이 극복을 해야 된다. 이 재난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그 고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일본 현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조합원들한테 계속 신속하게 정보들을 주는 것.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보면서 말이죠. 참고 조합원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면서 이전에도 일본에서 생협들끼리 공동으로 소위 저지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핵발전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일본 생협은 탈핵 사회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세우고 노력해 가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원칙으로 잡았고 내년에 이제 세계협동조합을 했는데 일본의 이 생협들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면서 소위 재난 이후에 이 협동조합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핵 사회에 대한 이 힘 전망을 생협에서도 분명히 잡고 해결해 나가자, 풀어나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이거는 뭐 저기 방사능 오염 사고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제 그 쓰나미가 일어나고 완전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했을 때 긴급 구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할 때 생협이 참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한 것이 실제로 이제 그 가가호 공부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노인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협들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모의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협동조합의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한사님에게도 주는 여러 가지 숙제랄까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게 그 3월 11일 후쿠시마 그 폭발전소 사고가 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위험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게 되는데 그 위험 사회를 이야기한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진짜 위험한 사회는 사람들이 위험에 너무 일상적으로 노출돼서 위험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사회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월 11일 이후에 몇 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의 관심은 거기에 이제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처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에너지 뭐 전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성찰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기자클럽 회장 역할하고 만날 기획에서 여쭤봤어요. 왜 우리나라 언론은 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론인과 언론 기업을 구분했다. 그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들이 언론의 주요 광고주는 이제 대기업이죠. 경제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들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그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안 된다. 아니, 실제로 지금 일본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소위 지금 일본에 그 간 총리가 있는데 왕따를 당하고 이 사람은 이제 탈핵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원래 그 이전에 별로 정치적으로 신망을 못 받아서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사고가 나고 나서 탈핵에 대해서 탈핵사에 대한 자기 전망을 세우고 핵발전소 가동에 대한 중지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온 곳에서 이제 반격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핵심 주체들이 이제 경제계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되죠. 이러면서 지금 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 총리가 좀 싫긴 했지만 어쨌든 이 탈핵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간 총리 좀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정치 그룹하고 경제 그룹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그 한살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그 속에서 생활 이 협동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좀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한살림 선언을 이렇게 보면서 놀랍게 이제 발견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 선언에서 현대 산업 문명의 위기 7가지를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핵에 대한 위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선언이 89년도가 나는데 바로 3년 전 86년도에 아마 체노빌 사고가 났고 그 당시에 또 핵무기 경쟁이 막 일어나고 해서 아마 그런 이식들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 한살림 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이 핵 재난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중요하게 우리 문제로 다가와 있고 그리고 아까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게 위험하면 위험하지 않는 다른 안전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대통령이 결심하거나 또는 뭐 경제계가 결심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활의 주체들이 그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공감하고 또 그 변화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만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수력 원자력 이쪽을 뭐 비판하거나 뭐 정치인들 비판하거나만 해서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살림 선언에서 나왔던 여전히 좀 이렇게 어렵고 막연하게 다가오지만 이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이 핵재난 상황을 경험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좀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해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특히 우리 세대, 우리 미래 자녀들의 그런 어떤 건강과 생존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의 창조가 이 핵에너지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살림이 했던 뭐 햇빛발전소라든지 영재사용운동, 장바구니든지 가까운 먹거리 많은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또 새롭게 해석해보고 의미 부여하고 조합원들하고도 같이 소통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큰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준비해왔던 자료를 사진자료를 해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반경 20km, 30km 내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제 이주시키고 거기에 방목되어 있던 가족들은 다 살처분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30km를 넘어서서 반경 60km 바깥에 있는 거기서도 소고기 속에 방사능 색소이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목할 부분은 반경 20km 이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숫자입니다. 20km 이내에 거주 인구가 7,820명, 30km 이내에 17만 2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재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지만 이제 워낙 숫자가 이제 적은 부분이 30km, 75km 해야 되지. 우리나라 엄청난 규모, 부산권 다 들어가요. 대도시하고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어디 뭐 저기 저 피난 갈 길도 없어.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 그래서 방사능의 이 안전지대를 정부의 그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경 원래 20km, 30km에 이거 안 된다. 60km까지는 하자. 그것도 완전히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계획을 갖고 집단 이주시킬 수 있는 그거를 반경 60km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인구 규모라고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주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은 이런 것이 이제 후쿠시마 지역을 보고 우리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저 햇발전소를 지으면서 너무 이 부산권이나 이 대도시 가까이 그 당시만 해도 햇발전소의 반경만 10km가 됐어요. 이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햇발전소 현안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고 건설 중인 것이 5개, 준비 중인 게 2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숫자로 이 면적 대비 햇발전소 밀도로 보면 세계 1위. 현실.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 충격적인 거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를 제가 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빨간색, 그다음 계획 중인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 계획이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저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8%, 9% 이렇게 달려가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에너지 공급은 편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어요. 이 파란색. 근데 중국이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절단나요. 더더구나 바람이 이제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하니 많이 그런데 백두산 인근에도 지금 핵발전소를 4개인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세계 최강의 미국 말도 안 듣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이냐가 우리의 운명하고 직결돼요. 볼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죠. 근데 어쨌든 핵발전소의 냉각수 공급에서 대부분 그 바닷가에 일본은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이런 건설 계획들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에다가 운영 중인 것에다가 건설 계획들 이런 것들 앞으로 또 더 몇 개 더 짓겠다고 이제 현재 정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으면서 중국 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고요. 뭐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한국과 일본과 이 중국의 이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거 흐름들을 바꾸지 않는 되는 거고 특히 중요한 문제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이렇게 다 지어놓고 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현명한 것은 이렇게 가기 전에 미리 잘 판단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쪽을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다른 어떤 새로운 뭐 방향을 잡고 할 때 너희들이 하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면서 얘들 보고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일본보다 중국이 워낙 먹을거리나 짝퉁 이런 걸 잘 만드는 편이라서 제대로 안전하게 뭘 했지. 근데 이게 향후 몇 년, 20년 후에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그건 숙제로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핵발전소는 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꿀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만 주는 게 아니라 부담도 주는 거죠. 가동하면서 전력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각 지역별로 난리가 났죠. 핵폐기물 처리장 지으려고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던 부안도 그렇고 뭐 안면도 구록도 이렇게 온 지역을 이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환경단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핵발전소 예를 들어 안면도 핵발전소 뭐 핵폐기물 처리장 둘러싸고 막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 진모 보수가 없어. 다 그냥 합쳐갖고 할아버지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다 들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못 찾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경주 쪽에다가 주민투표에서 자리를 마련해놨더니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질이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왜 이쪽 지역에만 돈 주냐. 예를 들어서 경주 지역에다가 해서 그쪽 지역에다 돈을 주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그 우리한테 돈 안 준다.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멀쩡한 지역을 부수라는 이런 문제가 계속 경험해왔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발전소 밀집도 그러니까 현재 흐름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세계 1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간 핵발전소 큰 것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핵발전소 사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모든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그대로 계속 하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그 찬성률이 높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됐고 이게 3월달이 지금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그 삼척 원전 유치 여론조사. 근데 이게 지방선거 얼마 전에 보궐선거였나요? 선거 전에 조사한 건데 여론이 바뀌어버려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80, 90% 찬성했었어요. 워낙 먹고 살 게 없는데 이거라도 갖고 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차이라면은 삼척시의 찬성률이 인근 동해시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도 시나 들어오면 좀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2등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론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핵발전 추진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입장은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났는데 그런 중에 핵발전 증설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추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제 선진 국가들의 경험인데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민 소득이 높아가면서부터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에너지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 국가들 같은 게 경험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은 계속 일어나는데 에너지 소비 정도는 이게
1인당 GDP죠. GDP는 계속 올라가는데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는 계속 올라가지 않고 꺾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내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이제 뭐 디커플링 이런 양,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가다가 오히려 에너지 소비 줄어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어떤 것을 생산해낼 때 그걸 에너지를 훨씬 이용을 효율화시키면은 70 에너지를 갖고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대한 투자 이런 노력의 결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꾼 거죠. 에너지를 이용하는 체질을 바꿔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은 과거에 성장을 할 때 이만큼 에너지를 썼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는 이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백발전소 몇 개 더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핵발전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러니까 전기불 대신 촛불로 가자는 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 국가들의 그런 경험들도 우리 잘 살펴보고 정말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낭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걸 하면은 경제의 어떤 성적인 체질도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매년 2~3%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10년, 20년 내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적발전소 몇 개 더 짓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정부의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원자력,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런 데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화석에너지도 이렇게 가져가되 이 더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원자력을 통해서 또 노후 원전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좀 더 연장시키고 새로 더 짓고 이러면서 이 비중을 늘려가지고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하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인데 한쪽에 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만큼 쓸 거를 수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도 낭비를 줄이고 하면은 이 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가 있는데 화석 에너지의 석탄 수요 비중을 줄이면서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천연가스를 쓰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도 늘리고 원자력에 대한 이 비용도 좀 줄이자.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갖고 준비를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가 수명이 다하는 게 한 향후 20년, 30년 이렇게 잡는다. 그 사이에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30년 정도면 한 20년 남았네요. 현재 이미 만들어 놓은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잘 해가지고 하면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에너지를 이용을 하되 20년 사이에 준비를 하자. 그런 것이 이제 뭐 탄핵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시나리오, 어떤 그런 전망. 그러려면은 그렇게 가려면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정책, 뭐 투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하면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 다 가동 중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명이 닿을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이용에 대한 체질을 바꾸는 투자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변화를 하려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판단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뭐 탈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선거 과정 속에 쟁점이 되긴 할 텐데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 가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이 관심이 안 가지면 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안 하죠. 그냥 저 현재 시나리오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대통령, 뭐 정치인 비판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누구를 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면 사실은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정규로 인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 부담을 질 테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라 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판만 하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당연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어쨌든 화석 에너지에 정말 이것도 시간이 향후 길게 잡아 한 25년. 우리들이 살아있는 때에 어쨌든 뭔가 세상은 크게 바뀌게 되는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에너지.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는 밝은 것이 이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거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대도시권, 일본, 북한, 평양 빼고 다 봤죠. 이 정도로 일단 제 말씀 그리고 유연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죠.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이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일본 세협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했고요. 한살림에서는 조금 이제 오늘 중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한살림은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입장에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주셨어요. 혹시 좀 더 이렇게 보신 자료들이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너무 잘, 예, 맞아요.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해결책도 거의 다 나와있거든요. 저는 그 후쿠시마 사고가 일인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참 멀다가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주체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석 연료도 핵 연료도 포기는 하지 원하지 않으면서 또 전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어떠한 지금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그 한때 그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유망하다.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의 방향을 갈 것에 대해서 사업적 판단을 갖고도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다들 힘겨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만큼 재정적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어쨌든 좀 그 대안적인 그 에너지 쪽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을 자립형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고. 근데 저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잘 모르는데 그쪽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미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술력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너무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어쨌든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새로운 어떤 에너지 전환,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것이 되겠다. 석유 위기 시기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정부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업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다 지금 도산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들었었어요.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선진 국가들이 독일도 그렇고 이렇게 그 에너지 이용에 대한 체질을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1973년도하고 79년 오일 쇼크 일어났잖아요.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에너지 이용에 대한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적인 생산 규모를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일 쇼크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바꿨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기로는 똑같은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 경쟁력 관련해서 할 때 일본이 1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걸 만든다. 우리는 3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이걸 만들고 있다. 어떻게 이게 국제 경쟁력이 되겠냐.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효율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이 계속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해왔던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제가 들었고요. 그분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근데 왜 이 오일 쇼크 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등화 간접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유 위기가 오면 이거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는 쪽으로 워낙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긴 했습니다만 불 끄기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지나가니까 다시 이제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 사실은 정부나 언론들이 이게 사실 그 햇발조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고 정부에서 녹색 생활 실천하자 그렇게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꿈쩍도 안 해요. 워낙 또 정부와 관계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기회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에너지 아껴 쓰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화가 나요. 정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하면은 사실은 공장에서 훨씬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깨끗하고 값싸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값싸다는 그 값싼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실 그 방패장에서 나오는 방패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쓰고 남은 그 에너지 폐기물이 10만 년이 돼야지 우리 반감을 한다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할 장소라든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10만 년 동안 그걸 보존하려면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이 걔네들이 이 핵에너지 써보지도 못하고 그 치우기 급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가면 그 계산을 같이 해가지고 짜라는 건 정말 거짓말이거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 그거를 밝혀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이 어떻게 멈추든지 어쩌든지 하라고 해야지 맨날 그러는 우리 보고 우리가 아끼자 그러면은 막 앞치마벗어서 던지고 싶어요. 여기 안 들고 부채 다 사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맨날 우리 스스로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런 자아 비판 들어가면서 위축되는 그런 의제를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하려면 이제 좀 핵심 들어가서 너네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계산해내고 뭐 어디까지 너네 거짓말하고 있구나 가르쳐내는 거 그런 것들 말씀대로 실제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생산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요구하고 그것이 또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도 민감하게 유권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투자도 하고 규제도 하고 거기에 변화를
주게 될 텐데 그 단순히 소비자들의 생활 실천 운동은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제계 영역에서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하고 계산하고는 다 비용인데 그런 부담을 안 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요구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바뀔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러면 이제 훨씬 더 힘이 후원자가 그 정책을 요구할 때 부담해야 되는 개개인의 이 전기 에너지 비용 부담은 지금 현재와 비교해보면 몇 배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이게 정책 제안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익이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오히려 그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보다가 심지어는 3배 정도 전기를 더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냐면은 핵에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 그거 계산해보면 보다 내려. 근데 그 계산 값이요 워낙 다른 차이로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저희들 보고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 핵 에너지 반대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3배 이상의 전기를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면서 사람들도 주춤해하고 그걸 원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마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근데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8쪽에 표를 보셨어요. 장기과제를 나와야 되는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과제 해가지고 국민과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실전 인장 및 사용 위에 플라스틱 비행량 점수가 되게 쉬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어떤 사고가 나면서 예, 사고가 나면서 노지 재배가 우리나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지 예. 사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단체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 사고가 나고 나서 아이쿠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 하우스 재배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실제로. 했는데 사실은 그 노지 재배가 위험에 노출될 정도면 하우스 재배가 똑같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토양이 오염되면 근데 하여간 그 저는 이 뭐 노지 재배는 불안정하고 하우스 재배는 안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 저기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고민돼요. 워낙 앞으로 기온차가 계속 심해지고 하는데 가장 자연적인 농법은 노지 재배인데 이 생산 조건 자체가 너무너무나 불안정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방사능 오염은 사실은 노지 재배가 불안정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원하게 했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거 바로 다음 것에 보면은 그 LNG 도시가스 문제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강동구청에서 도시가스 발전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중단경감증이 굉장히 빠르죠. 3월달에 일어난 사고인데 지금 불과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 희석이 돼버리고, 얼마 전에 KBS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전에서 정말 잘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게 맞나,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 가지 아주 세심한 부분을 꼭 집어서 되게 잘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아니 하나만 더요. 예, 하나 더. 아까 책임과 부담을 지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보였다는 공부드리고 똑같이 하지만 정말 공원만 외쳐주면 이렇게 원전 의존도 낮추기 또 멀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실천이 좀 필요하기는 하고 많이 필요하고 특히 요즘 그 인문 쪽에도 다 위기가 되면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되거든요. 특히 환경은 정말 국경도 넘고 또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반도에서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쪽 서해 쪽으로는 중국이 또 동해 쪽으로는 일본이 다 이렇게 원전이 나올 때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지역 같은데 혹시 삼국이 공조하는 그런 환경적인 세계는 혹시 없으신지 그리고 또 없다면 최근에 그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변화들이 정말 이게 녹색 정치든 녹색 당이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독일이 아까 그렇게 바뀌게 된 것도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어떤 성장 방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신 그것이 일반 생활인들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교감이 가는 저쪽은 그래도 좀 뭔가 새롭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산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고 나서 소위 생협 내에서는 가장 먼저 토론을 했고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 20여 개 단체들이 왔었어요. 그만큼 한산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르게 보면은 일본의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환경단체나 이런 중심으로 수많은 토론회를 했었어요. 근데 여론화가 안 돼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반 생활인들과 함께하는 가장 이 풍물분 대중조직을 갖고 있는 생명, 한산림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많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신 우리 한산림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반 그 시민운동하는 쪽에서 그룹에서의 호흡이나 속도와는 우리 고민이 다르다. 위에서 몇몇 사람 결정해서 갑시다라고 가는 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또 고민하고 이런 자리처럼 내용도 나누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느끼는 그런 만큼 준비해서 해나간다 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아이쿠하고 다른 생협들도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이쿠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안전 쪽에 하는 중견 지도자 그룹 전문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 불러듣고 좋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서 민우의 생협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차원에서 이 관련돼서 논의를 좀 다뤘는데 그러고 나서 한살림한테 한살림 어떻게 준비하고 전화가 왔어요. 한살림 하는 만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우리는 하여간 여러 지역별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도 각 지역별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의 생략은 조금 더 중요한데 지켜보겠다. 그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론화가 되고 정말 그 생활인들의 어떤 실천 가능한 어떤
힘이랄까 이런 것도 나오려면 생협의 영역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기존의 시민운동 또는 이 전문가들의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 바람은 좀 그런 거 있습니다. 한살님이 그동안 그 추구해왔던 그 가치와 노력, 역할들 그리고 뭐 이런 처해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일본 생협 같은 게 이미 그렇게 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한살림은 정말 핵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뭐 내년 총회 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사회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의미로 이렇게 재집하진 않는 이게 중요한 문제고 저 시대에 앞서간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드러내는 그 개인 생각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개인 생각까지 밑에 담궈뒀던 개인 생각까지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원자력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해요. 뜨거운